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면 수많은 가족이 형성되고 나아가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공동체가 생성된다. 이 공동체에 이제 정부가 생기면 국가가 되는 거죠. 가족의 사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공동체 재산이 되고, 공동체 재산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소유가 되니 공동체 재산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동재산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 특정 지역을 공동체가 지배하게 되죠. 그래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공동체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동체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일부 공동체 재산은 사유재산이 된다. 공동체 재산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공동체 재산 중에 일부가 이제 사유재산이 되는 거죠. 그 사유재산이 되는 규칙을 마련해 두었겠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국에도 규칙이 있죠. 민법에 점유가 나오고 등기가 나오죠. 점유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한 걸 보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가 나오죠. 선의일 경우에는 뭐 5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뭐 통상적으로 공동체 재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인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동체 재산을 사용해요. 그래서 소득을 얻어요. 그래요. 장기간 그와 같은 일이 이어지면 공동체에서는 통상적으로 그것이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하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공동체가 공동체 재산을 확보해 놓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각자 생산, 각자 소비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공동생산, 공동소비 해봤더니만 다 굶어 죽으니까. 각자 살게 하면 또 각자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 점유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얻는 거는 고대부터 쭉 이어져 온 방식으로 보면 돼요. 그 등기는 최근에 이제 등장한 제도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비슷한 형식은 뭐 과거에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요. 최근의 일이라 보면 돼요. 사유재산을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하게 됨으로써 생긴 제도이죠.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 소유의 재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하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통상 그러하다. 등기제도는 공적으로 기록하여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12년 조선부동산 등기령이 기원이 된다. 기원이 되었다. 공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요. 그런 게 이제 그 제도가 언제 도입됐냐? 1912년이면 일제치하 때죠. 일제치하 때 이제 그러한 제도가 도입됐어요. 사유재산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공동체 재산도 다른 공동체에 대하여 사유재산이 된다. 공동체 재산이라 해서 항상 공동재산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다른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재산이 침해당하면 공동체 구성원은 그에 대응하게 된다. 그래요. 공동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또 맞서 싸우죠. 그래요. 또 외국인이나 외국 집단이 뭐 어떤 그래요. 공동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또 대응을 하죠.
그래요. 사유재산이 보호되고 사유재산이 증가할수록 개인이나 가족에게 이롭다. 현 시대는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이로운 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묘상한 가족 제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1차 다부제 같은 거. 하지만 신분제도가 있는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의 인정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신분제도가 있는 농업이 중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요?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토지가 제일 중요하죠. 농토가 제일 중요하죠. 거기다 신분제도가 있다. 그러면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얻을 수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신분이 높은 이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앞에서도 많이 확인했죠. 관리들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수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 밀라는 관리들이 신분이 낮은 농민들이 재산을 침해하면서 발생했죠. 대부분 보통이 대부분 그러하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동원해 개간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빼앗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쌀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못 갚으면 토지를 빼앗을 수 있겠죠. 저당 잡은 토지를. 그래요. 뺏기기 싫으면 자녀를 로비로 팔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전쟁을 통해 광대한 토지를 공동체 재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토지를 얻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량의 빈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광대한 토지를 얻으면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점유를 통해서 추가적인 토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막혀 있으면 어떤가요?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농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대량의 빈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고대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확인했죠. 한국에도 1960년까지 그런 문제가 심각했죠. 예전에 빈민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을 통계 자료로 확인했잖아요. 가난해진 농민들과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빈민들은 자연히 반정부 세력이 된다. 통상 시장지배 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는 신분제도에 입각해 형성된 재산은 부정된다. 그래요. 근데 시대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제도에 입각해 형성된 재산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야 되죠. 경우가 많다. 몰수되기도 해요.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근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이행하면서 생기는 몰수, 이것은 소유권의 박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 경우는 소유권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신분제도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 부정된 것이다. 신분제도에 입각한 재산은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몰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몰수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뭔가요? 3차 인류혁명을 얘기했죠. 3차 인류혁명이 시작되면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산업 간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죠. 근데 누가 저항 세력이 된다 했나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항 세력이 되죠. 상업과 공업으로 큰 어떤 세력이 예전에 예속되어 있었잖아요. 농업에. 근데 이제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니 대등한 위치에서 반발하는 거죠. 그 반발 세력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가요?
그 재산을 몰수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저항을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프랑스 시장 지배 시대 이행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귀족 재산 상당 부분 몰수. 일부는 혁명을 회복시켰다.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대부분 다 몰수했다는 거죠. 일부는 돌려줘도. 그러면서 과거에 형성되었던 재산을 재분배한 거죠. 현 시대에 맞게. 과거에 형성된 재산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그 전과 또 이제 저항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재산 처리 방법. 가톨릭 교회 재산 대부분 몰수 및 국유화. 또 재산이 누가 많았나요? 그 당시에는 가톨릭 교가 거의 국교였고 상당한 재산이 있었죠. 과거에 형성된 신분제도 하에서 형성된 재산을 대부분 몰수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소유권이 있잖아요.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현 시대에서. 소유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분제도 하에 형성된 재산을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재산을 재편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재편성이 맞는 거예요. 영국 귀족재산 유지, 일부는 상속세 증가로 감소. 귀족재산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 시대 영국에서는 왕도 있잖아요. 비교적 평화적으로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된 곳이죠. 근데 교회재산은 어떻게 됐냐? 가톨릭 교회재산은 국교회로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재산을 재편성한 건 아니고 재편성한 거죠. 가톨릭 교와 성공회는 다른 거잖아요. 영국 왕실이 만든 교회로 알려져 있죠. 그 영국 왕실이 몰수한 거죠. 성공회. 성공회는 잉글랜드의 개신교 종교계에서 기원한 그리스도교 교단이다.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양극단을 피한다. 그래요. 그래요. 가톨릭교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게 된 것이고 몰수를 한 거예요. 독일 귀족 층호 폐지. 재산은 유지되었으나 일부는 몰수했다. 전면적인 몰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몰수했다. 일부 교회 재산 몰수했다. 몰수가 꼭 들어가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부 귀족 재산 일부 몰수, 일부 유지. 가톨릭 교회 재산 유지 이런 데는 이제 그래요. 그렇게 뭐 어떤 혁명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겠죠. 이탈리아도 그렇죠. 귀족 재산 유지 일부 국유화. 여기도 어느 정도 몰수는 있죠. 바티칸과 협약을 통해 교회 재산 보호. 이렇게 이제 고대에 형성된 재산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평화적으로 진행된 곳은 그래요. 과격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영국도 과격한 방법이 사용됐죠. 귀족에 대해서는 안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몰수해버린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과격하게 진행됐고 그래요. 어느 정도의 재편성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고대부터 형성된 재산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1948년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재분배하였다. 재편성하였다. 이 말이 맞겠죠. 한국에서도 이제 신분제도 입각해서 고대에 형성된 재산을
입각에 형성된 재산을 부당한 재산으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편성했죠. 그래요. 근데 아주 과격하게 하진 않았죠. 유상물수, 그래요. 분배 뭐 이런 식으로 재편성했죠. 아주 싸게 분배했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서 거의 헐값에 농민들이 토지를 얻었다고 하죠. 물론 한국에서의 농지개혁도 부당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토지를 재편성한 것이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 한국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요. 남북 분단 그 현시 당국의 그 사회주의 뿌리든 어떤가요? 현시대 분단을 유발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져. 그 틀린 견해를 가지고 지금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을 뿐만 아니라 북쪽은 어떤가요? 아주 가난하게 살죠.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정당성이 없는 정당성이 없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리 입각해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요? 농지개혁을 봐라. 사회주의다. 재산을 몰수하지 않아. 재산을 재편성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재산을 재편성한 경우는 많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부정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고도에 형성된 재산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재편성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파인사야지 좌파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런 재편성은 어느 나라나 다 있었다. 세게 있었냐 약하게 있었냐. 한국은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프랑스는 아주 과격하게 이루어진 거고. 신분제도가 토지가 중심이 된 고대 농경국가에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재산이 증가하면 다른 개인이나 다른 집단의 사유재산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분제도가 있는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토지가 중요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뺏으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한정된 토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장지배 시대에 이르면 이러한 제한은 완전히 풀리게 된다. 사업체에서 소득을 얻는 핵심 수단은 사업체이다. 생산성이 큰 사업체는 규모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사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체 소유자의 소득과 재산은 커진다. 따라서 그러한 이의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모두 이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업체로 소득을 얻을 경우에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의 재산과 충돌하나요?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죠. 그래요. 또 이제 부당하게 재산을 얻는 게 금지되잖아요. 뭐 약탈한다거나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형성되는 재산이 아닌 거죠. 또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 한국의 큰 기업들이 더 커지면 좋지. 투자를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반사회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요. 사업체 소유자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도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남는 재산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 대여되어 사용된다. 그렇죠. 남는 재산은 대여되어 사용되죠. 예전에 설명했죠. 상가 없는 사람이 상가가 있어야 상업을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상가를 구매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 상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서로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필요 없으면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남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여해서 내는 사용료는 싸지겠죠. 대여료는 싸지겠죠. 그래요. 부족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용하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남는 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개인이나 집단은 그러한 재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재산이 좋은 역할을 하지. 뭐 고대에서도 뭐 좋은 역할을 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많이 일어났죠. 근데 현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 시대에서 재산은 어떠한 부정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런 폐단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또 신분제도가 폐지됐잖아요. 신분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범죄로 처벌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사유재산을 제약시하며 좌파인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 지배 시대인 현 시대는 도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신분제도가 있던 시절에 신분이 높은 이들이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 벌인 부당한 일이 기억에 남아있기 마련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면 타락한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사유재산은 제한되거나 파괴된다. 현실 한국인들 중에서도 타락하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제약시하고 나아가 사업체를 제약시하면서 사유재산과 사업체를 파괴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러한 나라들은 다 거의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는 거죠. 북한도 그렇고 저희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감정 잘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쭉 이어지면서 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래요. 좌파 견해가 널리 유포되면서 오히려 타락했죠. 그래요. 그 우파에서도 어떤가요? 3차 인류 혁명을 잘 수행했죠. 이승만 정부는 현시대 제도를 도입했고 그 제도하에서 정책을 기가 막히게 써서 군사정부는 현시대 한국의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우파 인사 지도자들은 욕을 먹잖아요. 좌파 견해가 널리 유포되면서 그 공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악당 취급 당하잖아요. 그 좌파 견해가 널리 유포돼서 그런 거예요. 우파 견해는 잘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우파 견해가 없을 뿐더러 또 유포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견해지만 다 엉터리잖아요. 그 포퓰리즘인데 남미식 포퓰리즘 견해가 널리 유포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견해가. 그런 견해가 없으니까 4분 5열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엉터리 견해라도 그 뜻으로 뭉친 이들이 있잖아요. 유사한 감정으로 그 미개한 고대의 이제 감정과 견해이긴 하지만 틀린 견해에 입각했지만 그게 또 요상한 틀린 사회주의 견해가 유입되면서 그래요. 그러면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 빠지고 그러한 국가는 결국 인권마저 무시되는 국가가 되니 고대의 기억으로 사유재산을 다시 제약시하는 일은 버리는 게 좋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하면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그에 맞게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죠. 사유재산이 치면은 곧 인권의 침해이다. 왜 그러냐? 의식의 지배권이 변해서 된 게 소유권이다. 일부가 변해서 된 게 소유권이다. 그렇죠. 소유권을 의식의 지배권으로 보면 뭐
완전히 일치하는 거고 앞에서 설명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 1부 끝. 끝내는데 그래요. 좀 그 일부러 원래는 그냥 다 쓰려고 했는데 이제까지 다룬 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인간, 가족. 보통 이제 다른 이들은 생산과 소비를 주로 경제학에서 다루죠. 인간과 가족은 다루지 않잖아요. 근데 잘 알아야 되죠. 인간과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또 소득이 무엇인지 자산이 무엇인지 이제 기초적인 거지만 잘 알아야지 그래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걸 알더라도 그릇된 길로 안 빠지고 그래요. 이런 게 무시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별 의미가 없고 사회에 해악만 끼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의 기준은 또 일부러 돌아와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분석해놓고 그럼 해결책이 뭔데? 공동생산, 공동소비하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일 안 한다. 그럼 다 굶어 죽는다. 그래요.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공사도 그렇잖아요. 50층, 100층까지 올라가는데 땅이 무너지면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이 튼튼해야지 의미가 있는 지식이 된다. 50층, 100층, 200층 지식 쌓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지식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해악만 지킨다. 사회주의 걔네들이 또 얼마나 방대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시행하면 시행할 때마다 국가를 멸망 상태에 이르고 국민들을 굶어 죽게 하고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